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주대병원 종양혈액내과 강석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뼈로 전이된 유방암 및 치료가 제목이 되겠고요. 유방암 환자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중에서 뼈로 전이되었을 때 삶의 질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많은 힘든 점이 많이 생기는 경우를 겪게 됩니다. 특히 이런 골격계 합병증이 생겼을 때 기존의 치료와 좀 추가적으로 이런 합병증이 생기는 걸 좀 줄이는 그런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동반되는데 오늘은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양혈액내과라는 거는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내과 분야 중에 고형암, 특히 유방암이라든지 폐암, 위암 이런 고형암의 항암 치료를 담당하는 과가 종양내과가 되겠고 저는 주로 유방암과 대장암의 항암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크게 세 개의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유방암 환자의 뼈 전이에 대한 부담과 영향.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뼈 전이를 가지고 고통을 갖고 계신데요. 그런 얼마나 많은 부담이 되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유방암의 본 치료뿐만 아니라 뼈 전이 관련 합병증의 감소를 위한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 중요한 치료제를 선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관여되는 여러 가지 글로벌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국내 상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편안하게 간단한 정리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가슴에 덩이가 만져져는 경우들이 흔하게 있지만 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유방암에 전혀 과거력도 모르는 분 상태에서 허리 통증으로 내원하신 분입니다. 54세 여성이었으니까 폐경 여성이 되겠고요. 3개월 전부터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습니다. 3개월 전부터 허리 통증이 있었지만 2주 전부터는 다리로 방사 통증이 있다는 것은 다리로 뻗치면서 저리고 아프다라는 그런 걸 호소하면서 외부 병원으로 내원했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신경치료, 보존요법, 통증 조절을 했으나 증상은 호전은 없고 오히려 그런 신경 증상이 동반돼서 마비 소견이 발생되어서 저희 병원 응급실로 전원이 된 환자입니다. 환자의 과거력에서는 크게 특별한 과거력은 없었던 분이었습니다. 내원 시에 저희가 이제 자기 공명 영상 촬영을 시행을 했고요. 이 가운데 쭉 보이는 것이 척추뼈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는 이런 척추뼈가 직사각형 모양으로 아주 이쁜 모양을 갖는 게 정상 모양인데 일부 한 개의 뼈에서는 그 뼈가 주저앉음으로 해서 이게 뼈의 모양이 변형이 되고 또 뒤쪽으로 여기 하얗게 내려가는 부분이 척수가 되겠는데요. 신경이 나오는 줄, 그 척수를 누르는 이런 소견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3차원적으로 구조를 해보면 다른 뼈들은 이렇게 모양이 이쁘지만 여기가 좀 주저앉은 모양으로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제 응급실에 환자가 왔으니까 척추뼈가 골절이 됐는데 이제 압박골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압박골절이 왜 생겼을까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되겠죠. 네,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못했지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제 뼈 안에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의 고형암에서 뼈로 전이가 됐을 때, 척추 전이가 됐을 때 생기는 모양의 흔한 병변 소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딘가 모르는 우리가 모르는 암이 어딘가 숨어 있다가 이렇게 척추로 전이가 됐고 이게 이제 압박골절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환자는 입원해서 전신 촬영을 시행했습니다. 전신 PET-CT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떤 염증이라든지 암세포가 있을 때 섭취율이 증가돼서 까맣게 보이는 것들에 대한 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신장이라든지 방광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검게 보이는 건데 그 이외의 부분은 이렇게 검게 보이질 않거든요. 이렇게 쭉 보이는 부분들이 다 뼈에 섭취율이 증가가 돼서 어딘가 모르는 암이 이렇게 뼈로 전이가 되었구나라는 걸 추측할 수 있었고 환자는 특이적으로 이렇게 우측 가슴에 덩이가 보이면서 섭취가 되는 그런 소견이 보여가지고 이 부분에서 저희가 조직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아마 유방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유방암을 조직을 띄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세 가지를 염색을 하게 되는데 이 염색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양성,
또는 음성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르몬 수용체 두 가지가 양성으로 확인이 된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이 진단이 되었습니다. 이제 고민을 하죠. 이제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이 되었고 이런 여러 가지 다 여러 군데 뼈 전이가 있는 환자한테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 과거에는 한 의사가 모든 것을 결정을 하고 그런 치료 방법 선택하게 되었는데 최근 한 10여 년 전부터는 다학제라고 해서 유방암을 보는 모든 교수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 환자의 상태를 서로 상의해서 최선의 선택을 결정하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외과 선생님, 영상의학과, 방사선 종양학과 여러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시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신 치료라는 거는 이제 항암 치료라든지 호르몬 치료, 요즘에 암에 쓰는 표적 치료들든지 이런 치료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정 부위에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지 또 유방암이기 때문에 유방암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할 수도 있겠고요. 환자는 통증을 호소하였기 때문에 통증 조절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학제를 통해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을 했고요. 환자분은 저희가 여러 교수님들이 상의를 해서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세도 많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 척추 압박 자체가 마비 증상을 유발할 때 이제 나중에는 운동신경까지 마비가 되면 환자 걸을 수 없는 하지 마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압박 부위를 넓혀주는 그런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이후에 현재는 항암 치료든 여러 가지 치료들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유방암 환자에 있어서 많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방암 환자에 있어서 뼈전이에 대한 부담, 얼마나 많은 부담이 있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암이라고 하면 여성만 생기는 암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자궁경부암이라든지 난소암 이런 것들은 여성만 갖고 있는 장기가 되겠죠. 하지만 유방암이나 갑상선암은 남성도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발생률에 따라서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사망률이 높지만 발생률을 따지면 더 많은 환자들이 사망하는 걸 알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10만 명당 사망률이 거의 한 9% 육박할 정도로 여성암 중에 사망률이 꽤 높은 암이 유방암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뼈전이 발생률이 꽤 높다고 했는데 그럼 과연 얼마나 되는지 이런 그림은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유방암에 있어서는 70% 전후, 전립선암도 꽤 많은 뼈전이가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가 많이 보는 폐암도 30%의 환자에 있어서 뼈전이가 생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폐암이나 방광암에 비해서 뼈가 전이가 됐다고 하더라도 생존 기간은 꽤 깁니다. 환자에 따라서 평균 생존 기간이 대개 2년이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5년, 10년 이런 장기적으로 생존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전립선암도 진행 속도에 따라서 다양한 생존 기간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뼈에 전이가 됐을 때 골 관련 합병증이 뭐냐 이렇게 계속 이제 의사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환우분들이 듣기에는 그냥 합병증이 생겼으니까 뭐가 이상이 있나 보다라고만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의학적으로 이런 네 가지 경우가 뼈전이에 있어서 발생되었을 때 우리가 골 관련 합병증이 생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뼈 전이 부위에다가 방사선 치료를 결정해서 시행을 한다 그러면 이것도 합병증이 생긴 것이고요. 병리학적 골절이라는 것은 병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위의 뼈가 골절이 되거나 압박이 되는 것들. 그런 척수 압박이 됐을 때 그리고 앞에 환자 케이스처럼 뼈 수술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것은 뼈 전이 부위에 단순히 뼈의 전이만 돼 있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것들이 생기면 환자들한테 여러 가지 부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골 관련 합병증은 이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유방암 환자에서는 얼마나 많은 그 골 관련 합병증이 생기는지 보여주는 데이터가 되겠는데요. 첫 진단되고 첫 1년 내에 이런 골 관련 합병증이 생기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45.4%나 되고요. 진단부터 사망할 때까지 많은 유방암 환자들이 진단된 환자들을 보시면 62.6%로
골 관련 합병증이 다른 암 종류에 비해서 꽤 높은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뼈 전이만 있어도 생존율이 꽤 긴 환자들이 많은데 이런 골 관련 합병증이 생기는 순간 이 생존율이 밑으로 뚝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골 관련 합병증이 생기면 생존율이 매우 낮아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들이 이런 점이죠. 뼈 전이가 되었을 때 의료 비용도 증가하고요. 여기 보시면 뼈 전이만 있는 환자에 비해서 합병증이 있을 때는 의료 비용이 2배 이상 증가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또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삶의 질이 매우 떨어집니다. 뼈 전이가 있으면 통증도 심하고 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걷는 데라든지 보행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여러 것들이 저해가 되기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앞에서 보여준 그림처럼 뼈 전이만 있는 환자보다 골 관련 합병증이 있는 환자들이 생존율이 더 떨어지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거죠, 사실은. 만약에 뭐 고관절 같은 것이 골절이 되면 50% 환자는 걷질 못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 또한 이런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해야 될 정도의 그런 환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골 관련 합병증이 생기는 것이 단순히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전이가 없는 여성 유방암 환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골전이가 동반한 여성 유방암 환자의 사망 위험도가 4.9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이런 골 관련 합병증이 동반했을 때는 그런 사망 위험도가 더 높아지는 것을 통계적으로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원 기간도 길어지는데요. 유방암, 전립선암, 폐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이 골 관련 합병증, 여기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골 관련 합병증이 생겼을 때 입원 기간도 거의 한 달에 육박할 정도로 입원 기간이 길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요. 이런 골 전이가 있을 때 가장 삶의 질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환자분한테 설문조사를 시행을 했고요. 1위부터 10위까지 쭉 내용이 있는데 뭐 일상생활하는데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뭐 다른 곳에 가는 게 좀 어렵다. 나 혼자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어렵다.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만성적으로 계속 골 관련 통증이 생기는 것이 가장 삶의 질에 있어서 안 좋게 하는 그런 소견들이다. 라고 환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증 조절도 매우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은 계속 악순환이 되겠죠. 뼈 전이가 됐을 때 단순히 전이뿐만이 아니라 합병증이 생기면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합병증이 생기면 걷는 것도 문제가 생기고 삶의 질의 문제, 통증, 사회적 문제, 비용 증가 때문에 이런 것들 통해서 생존율이 감소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골 관련 합병증에 대한 치료에 대한 것들을 선택해서 왜 필요한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전이성 암 환자이기 때문에 뭐 유방암, 대장암, 폐암 뭐 상관없습니다. 모든 암 환자, 특히 조기에 암이 발견이 못 돼서 다른 장기 전이가 되었을 때 이제 의사들이 환자분한테 선택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이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완치는 좀 어렵겠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암의 상태에서 그런 성장을 늦추거나 막는 것, 이것이 사실은 전이성 암 환자의 가장 큰 목표가 되거든요. 이런 일을 시행을 했을 때 이런 암과 관련된 증상들을 줄일 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아무 치료도 없을 때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을 어느 정도는 암종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최대한 생존 기간을 늘려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전이성 암 환자의 치료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런 전이성 암 환자의 치료 목표에 동반해서 그럼 이렇게 뼈로 전이됐을 때에는 어떠한 또 치료 목표가 추가가 되느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학제를 통해서 최선의 치료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유방암 환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암에 있어서 전신 화학요법이라고 해서 항암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과거부터 많이 써왔던 항암 화학요법 또한 유방암이나 유방암이나 그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또는 남성 호르몬과 관련된 암종이기 때문에 이런 호르몬을 억제시키는 그런 치료 방법들이 선택되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과거부터
많은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암 표적을 찾아서 그걸 이용하는 표적 치료. 최근에는 뭐 면역 항암제 등 이런 전신 치료를 적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뼈 전이 부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술이라든지 통증 감량을 위한 방사선 치료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든 암종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되겠는데, 특히 골 전이가 되고 골 관련 합병증을 줄이는 감소 치료가 또 하나가 포함이 되는데요. 영어로 써 있지만 이 뼈를 표적으로 하는 그런 약물들을 선택적으로 추가해서 이런 합병증을 감소하는 치료를 반드시 같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릴 내용은 유방암 환자에 있어서 뼈전이에 대한 부담, 그리고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큰 주제는 이런 뼈 전이가 되었을 때 골 관련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감소 치료제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유방암에 대한 치료는 너무 광범위해서 뭐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항암 치료라든지 뭐 호르몬 치료, 표적 치료제를 다 설명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 유방 특정 암의 특성에 따른 치료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그런 골 관련 합병증을 줄이는 추가적인 치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또 부작용은 뭐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제 골 대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많은 세포들은 그 기능을 떨어지거나 뭐가 변이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연적으로 그 세포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그러면 그런 세포가 없어졌을 때 또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서 그 자리를 채우는 그런 항상성이 항상 중요합니다. 뼈에서도 골대사라고 크게 말씀을 드렸지만 뼈에서도 그런 이제 기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세포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파골 세포라는 거는 골을 깨는 세포죠. 골을 좀 흡수시키고 녹여내고 이런 세포의 역할을 하는 것이 파골 세포가 되겠고, 그러면 그 빈자리를 채우는 조골 세포, 뼈를 만드는 세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파골 세포와 조골 세포가 흡수와 형성을 잘 항상성을 유지해야지만 뼈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겠는데요. 이 과정 중에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 만약에 파골세포가 너무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뼈가 녹아내리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골다공증 같은 것도 뭐 그런 예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조골세포가 너무 또 활성화돼도 뭐 뼈가 석회화가 된다든지 뭐 이렇게 단단해지는 그런 문제가 또 골 관련된 질환 중에는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는 잘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뼈에 암세포가 전이가 되면 이런 기능 중에 어느 한 부분이 손상을 되고 그런 암세포 자체가 이런 세포들의 기능을 억제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식약처라고 하는 FDA에서 이런 골 관련 합병증 예방 치료제라고 해서 세 가지를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분류상으로 봤을 때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이런 두 가지 약제는 이런 계열의 약이고요. 하나는 좀 어려운 말인데 랑클에 타겟하는 그런 항체 약제가 되겠습니다. 상품명은 유방암 환우 중에 뼈 전이가 돼서 치료를 받는 분들은 뭐 조메타라든지 뭐 엑스지바, 파노린 이런 약제에 대한 치료를 아마 동반해서 맞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제가 내가 받고 있는 약제구나라는 걸 좀 알고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대개 보면 3, 4주마다 치료와 주기에 맞춰서 대개는 주사 또는 피하 주사를 하는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기전 중에 첫 번째 기전은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제가 되겠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이게 이제 파골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어떤 작용을 하느냐? 파골세포가 암세포 때문에 너무 많이 활성화가 되니까 뼈가 녹아내리고 그것 때문에 뼈가 주저앉고 합병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파골세포의 기능을 좀 억제시켜 보자 해서 이런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게 파골세포의 기능을 억제시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뼈를 깨는 그런 세포를 억제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작용을 나타내는 것이 비스포스포네이트가 되겠고, 앞에서 얘기했던 조메타라든지 파노린 같은 것들이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입니다. 그래서 3, 4주 간격으로 정맥 주사를 하게 되겠고요. 경구 약제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많이 썼었는데 요즘에 암 관련해서 뼈합병증을 줄이는 치료 목적으로 썼을 때는 경구 복용은 거의 하지 않고 대부분 주사치료제 약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주사치료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물론 항암제 때문에 많은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힘들어 하시는 건 다 알 텐데요. 이러한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도 주사치료를 했을 때 발열이라든지 감기 증상 또 관절통 같은 것들이 또 나타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이제 칼슘을 떨어뜨리는 저칼슘 혈증의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특히 이 신기능 장애를 또 보일 수가 있는데 뭐 흔하지는 않고요.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뭐 투석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오히려 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저희가 이제 주사 맞고 부작용이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진통 해열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쉽게 교정이 가능한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골 관련 부작용이거든요. 턱 관절 괴사라고 했는데 턱 관절 괴사보다는 오히려 턱뼈 우리가 이제 하악골, 뭐 상악골 하든 턱 치아와 관련돼 있는 뼈의 일부분에 있어서 괴사가 되는 좀 특이한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케이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제가 이제 환우분들한테는 보여드리기 좀 안 좋은 그림들이 되겠는데요. 이제 메타 분석이라는 거는 많은 이런 약제들을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서 나온 이제 여러 가지 결과들을 한 번에 모아서 보는 걸 메타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보시면 조메타라는 약이 우리가 이제 골 관련 합병증의 위험도를 가장 많이 낮추는 좀 효과가 좋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있어서 최근에는 사실은 요 조메타, 졸레드로닉 엑시드라는 이런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 가장 많이 쓰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기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파골 세포들이 언제 이렇게 활성화되느냐.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때문에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암세포가 여러 가지 물질들을 내는 경우도 있고, 또 뼈가 너무 많이 과각화가 되면 이건 또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파골세포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때도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좀 어려운 말, 아까 말씀드렸던 랑클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비타민 제제, 그 다음에 호르몬 같은 것들이 있으면 파골세포가 막 활성화돼서 뼈를 막 녹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파골세포를 억제시키는 그런 물질들도 있죠. 그런 물질들이 잘 항상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많이 막 늘어난다. 랑클이라는 게 막 늘어난다 그러면 파골세포가 이제 막 활성화돼서 뼈에 있는 뼈세포들을 녹이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암세포에서 이런 그 파골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것들, 랑클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많이 막 분비를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파골세포에 작용을 해서 막 뼈를 막 섭취를 하고 녹여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억제시키는 약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랑클이라고 하는 거를 억제시키는 약, 그걸 이제 데노스맵, 그 얘기했던 엑스지바라는 약제인데 그 약제를 써서 이런 것들을 막 억제시키면 파골세포와 기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만든 약제가 데노스맵이라는 약이고 엑스지바가 되겠습니다. 아마 환우분들 중에서는 유방암 치료하면서 4주에 한 번씩 엑스지바를 PR로 맞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제 이런 기준을 통해서 골 전이 부위에 있는 병 때문에 골 전이 합병증을 줄이는 치료를 지금 내가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러면 두 가지 기존의 약제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인 조메타라는 약과 랑클 이니비터라는 그런 데노스맵, 엑스지바가 어떤 게 나은지를 이런 연구들은 아마 이제 이 약제를 개발한 제약사에서 자기가 만든 약제들이 조금 더 효과적이고 우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획 의도하에 이제 진행되는 연구들이 되겠고요. 대부분의 연구들의 이제 첫 번째 목표는 이런 약제를 썼을 때 골 관련 합병증이 어느 시점에서 생기는지, 그다음에 이미 한 번은 생겼는데 그 다음 시점에서 또 언제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마 이 연구는 이 엑스지바를 만드는 회사에서 진행한 것 같습니다. 엑스지바가 이런 골 관련 합병증을 한 18%더 줄이더라라는 결과들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한 번 생긴 환자가 다음에 생기는 그
위험도를 감소화시키는 율도 23%더 줄일 수 있어서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도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급성기 부작용으로 발열이라든지 관절통 이런 부작용도 있겠지만 이런 엑스지바, 데노스맵도 이상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칼슘 혈증, 칼슘이 떨어진다든지 그다음에 턱뼈가 괴사가 되는 것은 오히려 그런 조메타보다 약간 높은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급성기 이상 반응, 열이 난다든지 피곤함, 그다음에 관절통 같은 것들은 오히려 조메타보다는 좀 적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급성기 이상 반응은 주로 진통 해열제라든지 여러 가지 진통제를 통해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수 있는 부작용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성기 반응은 오히려 조금 낫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칼슘 수치가 떨어지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칼슘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이제 항상을 유지하는 그런 전해질 중에 한 가지 원소가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 여러 가지 무기력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칼슘 수치를 항상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X지발을 투여할 때 가장 중단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첫 번째가 저칼슘 혈증이 되겠고요. 첫 치료 시작하고 6개월 안에 가장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특히 그래서 얘기했던 신장애가 있는 환자들, 투석 환자들한테서는 저칼슘 혈증이 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칼슘과 비타민 D를 항상 함께 복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와 칼슘 보충을 통해서 우리가 저칼슘 혈증을 예방하거나 또는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걱정이 된다는 부작용이 바로 이거거든요. 턱뼈의 골괴사인데 치아를 안에서 들여다보면 이 구강 내에 이게 뼈가 노출이 되면서 그 노출된 뼈에 괴사된 소견들이 이렇게 보이는 소견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정의를 봤을 때는 8주 이상 그런 골병변이 노출되면서 괴사가 생겼을 때 우리가 턱뼈의 골괴사, 이런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라든지 데노스맵의 약제들의 부작용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럼 얼마나 발생하느냐 보면 사용하는 환자의 여기는 5,700여 명 정도를 조사를 해봤더니 조메타 같은 경우는 1.3%, 데노스맵이라는 약은 1.8%라고 하는데 실제로 경험을 해봤을 때는 일단 생기는 환자에 있어서 매우 고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치명적이긴 한데 한국인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이거보다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환자들이 이런 턱뼈 괴사가 잘 생기느냐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우리가 발치라든지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치민성 치과 수술을 하는 환자들한테 가장 많이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구강 상태가 좋지 못한 환자들 그리고 이런 조메타라든지 엑스지바의 치료 기간이 긴 환자들한테는 턱뼈 괴사가 좀 많이 생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고령이라든지 신기능이 나쁜 환자들 또 흡연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턱뼈가 조금 잘 생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시면 치료율 자체가 높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치과 선생님의 협업을 통해서 이런 관리를 하고 또 구강 관리 열심히 해도 치료율 자체는 높지는 않고요. 완치까지 걸린 시간들을 보면 8개월 이상 될 정도로 꽤 오랫동안 환자분들이 이 부작용 때문에 고생을 하고 이것 때문에 치료가 계속 연기가 되고 또 큰 문제는 턱뼈 괴사가 되면 치아 문제도 같이 동반해서 생기기 때문에 발치를 많이 하는 경우가 생겨서 환자들이 잘 못 먹고 이것 때문에 또 영양 상태가 또 불량해지는 그런 문제들이 또 동반돼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합병증을 감소시키는 치료제를 선택하고 이제 사용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치과 치료를 통상적으로 의뢰를 하는지를 이제 많은 분들한테 제가 물어보면 사실은 이게 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치과가 원활하게 모든 병원에서 다 이런 것들을 동반해서 관리를 해주는 치과가 잘 세팅이 되어 있는 병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경우도 꽤 있고요. 그리고 일부분의 환자들, 이런 괴사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이 높은 환자한테서는 의뢰를 하거나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모든 환자를 의뢰하는 게 맞겠죠. 하여간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는 병의 상태라든지 구강 상태 그리고 기관에 대한 그런 치과가 얼마나 잘 협업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런 골 관련 합병증을 줄이는 두 가지 약제를 제가 기존부터
치료의 효과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유방암 골 관련 합병증 치료제에 대한 글로벌 가이드라인이나 또 국내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NCCN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암 네트워크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암 환자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이제 제안하고 환자 교육 프로그램이든지 아니면 어떤 치료 가이드라인이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이성 유방암 환자, 특히 골전이가 확인이 되었으면 이런 아까 말했던 데노스맵 엑스지바라든지 딜레드로니 엑스, 조메타 같은 것들 또는 파미드로나이트 같은 것들을 추가를 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칼슘이나 비타민 D의 보충을 같이 동반해서 하는 것을 카테고리 1이라는 거는 아주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단독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 유방암의 전이성 유방암에 대한 여러 가지 항암 치료라든지 호르몬 치료, 표적 치료 같은 것들을 하면서 동시에 같이 사용을 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치과에 대한 미리 검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반드시 동반되면 좋을 것이다 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이제 ESMO라는 거는 이제 유럽 종양학회가 되겠거든요. 유럽에서도 뭐 비슷한 종류의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식을 하고 있고요. 골 관련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본 타겟팅 에이전트 BTA라는 것이 아마 그런 골 관련 합병증 치료제가 되겠는데요.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이걸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환자분들이 제가 3, 4주마다 이거 맞고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또는 그런 뼈 관련된 합병증 그런 거 생기면 중단해야 되는지 또한 턱뼈 괴사 같은 그런 부작용이 생기면 중단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환자분들은. 그래서 이런 그 골 관련 합병증을 줄이는 약제는 환자의 질환이 치료가 되는 동안에는 꾸준히 사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골 관련 합병증이 아주 심하게 생긴다든지 뼈 합병증, 특히 이제 턱뼈 괴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 중단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급여 기준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엑스레이라든지 CT, MRI 상으로 골 전이가 확인이 됐고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환자라면 여러 가지 항암 표준 치료와 동반해서 연계해서 계속 치료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좋은 중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젊은 여자분이고요. 38세면 꽤 젊죠. 등과 허리 통증을 호소해서 한번 내원했는데 이분은 유방암 수술하고 항암 치료 끝내고 방사선도 다 끝나고 이제 보조 호르몬 치료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에 있어서는 수술 후에 재발을 어떻게든 감소시키기 위한 그런 호르몬 치료를 진행하는데요. 환자에 따라서 5년을 하는 경우도 있고 10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환자는 2016년도에 아마 수술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5년을 했다면 2021년까지 호르몬 치료를 해야 되겠죠. 여성 호르몬 억제시키는 약제를 사용해서 호르몬 치료를 하던 과정에 환자가 이제 통증이 생겼습니다. 이제 의사들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이게 단순하게 근육이라든지 뼈에 문제가 일단 생겨서 허리 통증이 생긴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유방암 환자가 치료하는 과정 중에 이런 뼈 통증이 생기면 이거는 어딘가 전이가 됐거나 이런 걸 고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뼈 검사라는 걸 했더니 이렇게 다발성으로 여러 가지 척추뼈, 갈비뼈, 골반뼈 이런 뼈에 전이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호르몬 치료를 하던 중간에 이렇게 전이가 발생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또 저희가 또 평가도 또 진행돼야 되지만 또 치료 방법도 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 달에 저희가 여성 호르몬을 억제시키는 그런 목표로 최근에는 잘 안 쓰는 방법이긴 한데요. 그 당시만 해도 난소 절제술을 하는 것이 호르몬을 억제시키는 가장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였습니다. 환자분과 상의해서 40세가 넘었고 추가적으로 자녀를 가질 계획은 없었기 때문에 양측 난소 절제술을 시행을 했고 이 이후에 또 다른 방향의 호르몬 치료제와 그다음에 뼈 전이의
골 관련 합병증을 줄이는 조메타란을 사용을 해서 현재까지 뭐 거의 4년, 5년 동안 치료 잘 해가면서 잘 지내고 계십니다. 유방암은 다른 암하고 틀리게 이렇게 뼈에 전이가 돼 있어도 상당히 오랜 기간 잘 유지하면서 생존 기간이 길어진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주치의분하고 상의해서 계속 치료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금일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거가 되겠고요. 뼈 전이는 전이성 유방암에서 가장 흔한 전이 부위고 유방암 환자의 한 60-70% 정도는 뼈 전이가 된 환자에 있어서는 경험하기 때문에 가장 흔한 전이 부위가 되고 또한 전이가 됐을 때는 통증 같은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런 국소 치료, 전신 치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동반해서 골 관련 합병증 감소 치료제도 반드시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치료 부작용은 다 경험을 하면서 관심을 갖는데 우리가 골 관련 합병증 치료제에 대한 부작용은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거든요.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턱뼈라든지 이런 뼈에 괴사가 생기는 그런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유의하면서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처럼 골전이가 동반한 유방암 환자들이라도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도 장기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주치의분하고 상의해서 최선의 치료를 선택하고 잘 관리하신다면 오랜 기간 동안 즐거운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크게 주제를 나눠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항상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병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지내고 치료 열심히 한다면 항상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